김정은 바로 옆에서 일하던 노동당 최고위 간부가 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는 30년간 조직지도 부부부장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권력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 중앙당 안보관실 지하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문서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김여정도 모르는 북한 체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 문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고, 왜 그는 가족을 남겨둔 채 목숨을 걸고 평양을 탈출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양 중심부, 그것도 당 간부들만 거주할 수 있는 창광거리 특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전용 차량이 저를 집 앞까지 데리러 왔고 경호원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그곳은 북한의 진짜 권력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인민대학습당도, 주체사상탑도, 심지어 만수대의 사당도 그저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일 뿐입니다. 진짜 권력은 바로 이 청사 안에서 움직입니다. 저는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김여정 동지와 직접 보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녀는 냉철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똑똑했습니다. 오빠인 김정은보다 훨씬 더. 박 부부장 동무, 함경북도 청진시 당 간부들 중에 최근 동요하는 자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소.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조치하시오. 이것이 김여정의 지시 방식이었습니다. 조치라는 단어, 그 뒤에는 숙청, 정치범 수용소, 때로는 공개 처형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반동분자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저는 김정은 동지가 직접 주재하는 확대 간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정은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2, 3년 전부터였을 겁니다. 김정은 동지의 얼굴이 점점 붓기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간에 자주 숨을 헐떡였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 존엄의 건강 문제는 그 자체로 국가 기밀이었으니까요. 제 아내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였고 딸은 평양 외국어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반 주민들이 평생 구경도 못할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매달 특별 배급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심지어 외국산 과일까지 받았습니다. 딸아이는 중국산 화장품을 쓰고 아내는 일본산 가전제품으로 가득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권력이 좋았습니다. 제가 전화 한 통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승진할 수도, 좌천될 수도, 아니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힘이 저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현지 지도를 나갔습니다. 청진시 외곽의 한 탄광촌을 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배가 볼록 나와 있었고 노인들은 한겨울인데도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청진시 당 간부 숙소에서 고급 양주를 마시며 수입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 그 아이들의 얼굴이, 왜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저들은 저렇게 굶어야 하는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특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9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마저 끊겼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배급이 끊겼고 장마당마저 통제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우리는 여전히 넉넉했습니다. 특별 비축분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체제의 수호자였습니다. 동시에 체제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날 그 비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2024년 3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박 부부장 동무, 최고존엄 동지의 특별 지시요. 김여정 동지의 과거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시오.
후계 체계 정비 작업의 일환이요. 당 조직지도부장 조용원 동지가 직접 제게 건넨 서류였습니다. 그 의미를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후계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당시 김주혜 동지는 공개석상에 점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군 시찰에도 동행하고 주요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김주혜는 아직 어렸습니다. 12살, 많아야 13살. 만약 김정은 동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가 섭정을 할 것인가? 당연히 김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여정 동지의 모든 기록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출생부터 현재까지 혹시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저는 당 중앙당 안보관실로 갔습니다. 그곳은 북한의 모든 간부들, 특히 최고위층의 신상 정보가 보관된 곳입니다. 지하 3층, 이중 철문 뒤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파일은 두꺼웠습니다. 출생 기록, 학력, 스위스 유학 시절 보고서, 귀국 후 당 활동 기록까지. 저는 스위스 유학 시절 자료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그녀는 베른의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가명을 쓰고 평범한 중국인 학생으로 위장했습니다. 당시 그녀를 담당했던 호위원들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동선, 만난 사람들, 심지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의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별도 보관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당안보관실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간 자료는 어디 있소? 그건 최고존엄 동지만 열람 가능한 특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고존엄만 볼 수 있는 기밀, 김여정 본인의 기록인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직무상 확인해야 했습니다. 후계 체계를 점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제 직위를 이용했습니다.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권한으로 특급 기밀 열람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김정은 동지께 보고하겠다는 명목으로. 3일 후 저는 그 파일을 받았습니다. 봉인된 갈색 서류 봉투.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장은 스위스 주재 우리 공작원의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현지 남성과 교제 중, 관계가 심상치 않음, 즉각 개입이 필요함. 두 번째 장, 그 남성의 신상 정보였습니다. 스위스 국적의 평범한 대학생, 부모는 중산층. 세 번째 장부터는 감시 사진들이었습니다.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다섯 번째 장, 김여정 동지, 임신 확인됨, 긴급 귀국 조치 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서류는 귀국 명령서였습니다. 2007년 6월,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귀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위스 베른의 한 사설 병원 기록.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출산 기록. 남자아이, 3.2kg, 건강함. 출산 후 아이는 현지 스위스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기록. 입양 가정의 정보도 있었습니다. 취리히에 사는 평범한 부부. 아이가 없어 입양을 원했던 가정. 그리고 마지막 문서,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모친 김여정, 부친 스위스 국적 남성, 일치율 99.9%. 그 아이는 지금 16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스위스 어딘가에서 자신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두혈통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순수한 혁명의 피. 그런데 그 혈통의 일원인 김여정이 외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더구나 그 아이가 외국에서 외국 이름으로 외국인으로 자라고 있다. 이것이 밝혀진다면 김여정은 끝입니다. 후계 후보는 고사하고 당장 수천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왜 이 기록이 최고존엄만 볼 수 있는 특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는지. 김정은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약점으로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밀봉 도장을 찍고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는가? 하지만 선택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미 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비밀을 발견한 지 이틀 후 저는 소환되었습니다. 박 부부장 동무, 리병철 비서 동지께서 찾으십니다. 리병철, 당 비서이자 김주의 계파의 핵심 인물입니다. 왜 그가 저를 부르는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당 청사 2층, 김정은 집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의 방이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박 동무. 리병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박 동무, 최근 당안보관실을 다녀왔다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 조직지도부장 동지의 지시로 자료 검토를. 김여정 동지 관련 자료 말이오. 예. 리병철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당안보관실 출입 기록부였습니다. 제 이름 옆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특급 기밀 문서를 열람했다지요. 최고 존엄 동지의 승인 없이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서 직무상 직무. 리병철이 냉소를 띄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박 동무, 솔직히 말해보시오. 김여정 동지의 약점을 찾으려 했던 것 아니오? 혹시 그녀를 제거하려는 음모에 가담한 것은 아니오? 무슨 말씀을? 저는 충성스러운 당원으로서. 그렇다면 왜 그 문서를 복사했소? 복사. 저는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병철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사기 사용 기록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시각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작이었습니다. 완벽한 조작. 리 동지,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 리병철이 일어섰습니다. 박 동무, 지금 당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오? 최고 존엄 동지의 건강이 좋지 않으시오. 후계 문제로 여러 세력이 움직이고 있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여정 동지 계파는 김주의 동지의 후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소. 조용원 동지를 비롯한 조직 지도부 핵심들이 쿠데타를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소. 쿠데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박 동무, 당신도 그 명단에 올라 있소. 리병철은 책상 위에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반당 반혁명 분자 숙청 대상자 예비 명단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7번째 줄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된다고? 리병철이 비웃었습니다. 박 동무는 김여정의 측근 아니오? 조직지도부 부부장 아니오? 그렇다면 당연히 그녀의 계파에 속하는 것 아니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하시오. 박 동무. 리병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살 길이 있소. 김여정 계파의 쿠데타 계획을 증언하시오.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누가 관여되어 있는지. 하지만 저는 그런 계획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모른다고? 리병철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럼 이 문서는 뭐요? 김여정 동지의 약점을 조사한 것 아니오?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한 것 아니오?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함정이었습니다. 이틀 드리겠소. 리병철이 말했습니다. 이틀 안에 결정하시오. 협조할 것인가, 아니면 반역자로 처리될 것인가. 저는 비틀거리며 그의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김주의 계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비밀을. 그리고 그들은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비밀을 조사하도록 유도하고 저를 김여정 계파의 쿠데타 혐의로 몰아붙여 결국 김여정 세력 전체를 숙청하려는 계획. 저는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당 청사 내 제 집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2시쯤 비밀 전화가 왔습니다. 제 오랜 동료였던 국가보위성 부상이었습니다. 박 동무, 지금 즉시 집에 가보시오. 빨리. 무슨 일이오? 부인과 따님을 보위부에서 데려갔소. 신문 중이라고 하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혐의로? 반역자 가족 조사. 박 동무,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소. 최고 존엄 동지 사후를 대비한 사전 정리 작업이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 제 아내와 딸,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잘못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정은이 죽으면
아니 어쩌면 죽기 전에라도 권력 투쟁이 시작되면 양쪽 다 상대편을 완전히 제거할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의 불빛들.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이 도시. 하지만 이제 이 도시는 제게 무덤이 될 것입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병철에게 협조한다. 김여정을 배신하고 거짓 증언을 한다. 하지만 그래봤자 나중에는 저도 입막음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둘째, 김여정에게 모든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녀도 곧 몰락할 것이고 저는 그녀와 함께 숙청될 것입니다. 셋째,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상용으로 보관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위조 여권, 중국 위안화, 비밀 연락처들. 권력의 핵심에 있다 보면 언젠가 자신도 숙청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준비해왔습니다. 탈출 루트를. 하지만 설마 정말 쓸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 선양에서 무역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도 수행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주일을 기다려줄까요? 사흘 후, 조용원 조직지도부장이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자살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살. 북한에서 고위 간부의 자살은 숙청을 의미합니다. 김여정 계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는 언제일까요? 또 그날 밤,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출장이 사흘 앞당겨졌습니다. 급한 무역 협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를 중국에서 제거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다고. 그럼에도 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중국 출장 이틀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에 갔습니다. 아내와 딸은 보이부 신문을 받고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딸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를?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도청 장치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괜찮아. 오해가 풀릴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숙청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괜찮은 거죠?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30년간 당을 위해 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했고, 숙청했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반역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뒤편 벽, 그곳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10년에 걸쳐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위조 여권 2개, 하나는 중국 사업가 신분, 하나는 홍콩 상인 신분, 중국 위안화 5만 위안, 미국 달러 1만 불, 중국과 동남아시아 곳곳의 비밀 연락처들, 브로커, 공작원, 심지어 한국 정보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루트까지. 저는 권력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언젠가 제 차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북한 역사는 숙청의 역사입니다. 장성택도, 이영호도, 현영철도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때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외화를 빼돌리고, 위조 문서를 만들고, 해외의 비밀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만약 제가 탈출하면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될까요?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3대가 함께 처벌받는 것이 북한의 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남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숙청됩니다. 적어도 제가 탈출하면 저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떻게든 그들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이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중국 출장 다녀올게. 언제 돌아와요? 일주일 정도. 아내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딸에게도 포옹했습니다. 아빠, 선물 사다 줘요. 그래,
많이 사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아내와 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출장 수행단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저 외에 5명, 무역상 2명, 외무성 관리 1명, 그리고 보위부원 2명. 보위부원. 그들은 수행원이 아니라 감시자입니다. 저를 감시하기 위한.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선양의 우리 협력자. 그는 오래전부터 제가 포섭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미 연락했습니다. 암호로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싶다. 그 의미를 그는 알 것입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당 청사 제 집무실. 그곳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챙겼습니다. 김여정의 비밀 문서는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작은 마이크로 카메라로. 그리고 그 필름을 속옷 안쪽에 꿰매 넣었습니다. 또한 북한 권력 구조에 대한 문서들, 비밀 계좌 정보들, 해외 공장 내용들. 이 모든 것을 축소 촬영했습니다. 이것들은 제 생명보험입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들. 새벽 5시, 평양 순안공항. 중국행 고려항공 편. 우리 수행단은 특별 대기실에서 탑승을 기다렸습니다. 보위부원 2명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를 감시하라고, 어쩌면 중국에서 제거하라는 리병철의 계획일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고사로 위장해 저를 제거하고 김여정 개파 숙청의 증거로 삼으려는. 하지만 저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 평양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제가 평생 섬긴 체제.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 하지만 이제 저는 배신자가 됩니다. 탈북자, 반역자. 제 아내와 딸은 반역자의 가족이 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아낼 수 없었습니다. 옆에 보위부원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였습니다. 2시간 후면 중국 선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진짜 탈출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 땅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는 확실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앞에는 적어도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비행기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저는 주머니 속 위조 여권을 만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선양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중국 땅. 하지만 여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중국 전역에 공작망을 갖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잡아 북송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입니다. 수행단은 선양 시내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북한 대외무역성이 늘 이용하는 곳입니다. 박 부부장 동무, 오후 3시에 무역회담이 있습니다. 알았소. 하지만 저는 그 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텔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은 제 방 양옆에 배치되었습니다. 완벽한 감시 체제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4시간 안에 탈출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도청을 피하기 위해 속옷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중국산 불법 휴대폰. 북한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암호로 늙은 친구가 점심을 원한다. 3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레스토랑이 12시에 준비된다. 성공했습니다. 제 협력자가 준비되었습니다. 정호,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디 가시오? 보위부원이 물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동무도 함께 가시오.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서. 아니요. 함께 가야 하오. 무역상들도 합류할 것이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중국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협력자였습니다. 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러게 말이오. 점심 준비했소? 예, 차가 밖에 있습니다. 보위부원이 경계했습니다. 박 동무, 이 사람은 오래된 무역 파트너요. 걱정 마시오. 우리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시죠.
보위부원도 함께 탔습니다. 조수석에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요? 보위부원이 물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이 외곽에 있습니다. 협력자가 대답했습니다. 15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공장 지대에 멈췄습니다. 왜 여기서? 그 순간 보위부원의 뒤통수에 무언가가 꽂혔습니다. 전기 충격기.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협력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갈아탔습니다. 다른 차량으로. 여권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있소. 위조 여권을 건넸습니다. 중국 사업가 신분. 좋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왕밍입니다. 선양의 무역업자. 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단둥 방향으로. 왜 단둥이냐고요? 거기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후 4시쯤 제 실종 사실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으로 향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남쪽으로. 하지만 저는 북쪽으로 갑니다. 일단 단둥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였습니다. 여기서 하루 숨어야 합니다. 협력자가 말했습니다. 추격조가 올 겁니다. 우리는 허름한 여관에 숨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묵는 곳. 방에 들어가자마자 협력자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체포령이 내려왔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조직 지도부 전체에. 김여정 동지는 자택연금 상태입니다. 조용원 부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원은 죽었습니다. 제 가족은? 협력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내일 새벽 북중 국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요? 아닙니다. 북한 국경 근처에서 다시 중국 내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루트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다시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두만강 방향으로. 새벽 5시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협력자가 말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중국 공안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위조 여권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안이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 왕밍, 선양무역회사?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 특별 수배령이 내려왔소. 북한 탈출자 색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인처럼 보이는 사람 있으면 신고하라고 했소. 공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비겁하게 끌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뭐 하는 거요? 협력자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요? 공안이 당황했습니다. 뭐요? 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북한 당 조직지도부 신분증.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오. 공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지금 최고존엄 동지의 특별 지시로 중국 내 숨은 반동분자 색출 작업을 수행 중이오. 이것은 극비 임무요. 그렇지만이 뭐요? 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평생 권력을 휘두르며 익힌 그 목소리로. 동무, 이 임무가 실패하면 책임질 수 있겠소. 이것은 양국 최고위층 간의 협약 사항이오. 동무가 이 일을 방해하면 베이징에 있는 동문회 상급자들한테 직접 항의할 것이오. 공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얼굴 본 사람들 전부 이름 대시오. 공안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작전은 극비 사항이오.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동무들과 동무들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 것 아니오?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일주일 후 돌아올 것이오. 그때까지 이 일은 절대 보고하지 마시오. 상급자에게도. 알았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협력자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출발하시오. 차가 천천히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협력자가 말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30년간 권력을 휘두르며 배운 것. 바로 그것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권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눌렀을까요? 저와 같은 공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겨줬을까요? 해가 떴습니다. 우리는 중국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탈출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경을 벗어난 후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베이징이었습니다. 거기서 태국행 비행기를 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양을 벗어나자마자 협력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평양에서 특별 추격조를 파견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은 이미 감시망에 걸렸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상하이로 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홍콩으로, 홍콩에서 태국으로. 더 위험한 루트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탔습니다. 선양에서 상하이까지 14시간.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풍경들, 도시들, 농촌들, 사람들. 북한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차 안에서도 조용히 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웃으면 불순분자로 찍힙니다.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 협력자는 저를 허름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이틀 숨어야 합니다. 배편이 그때 출발합니다. 이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중국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실종 사실은 이미 평양 전체가 알 것입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 내부 소식통에게 암호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족은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부인과 따님, 정치범 수용소 이송. 함경북도 15호 관리소.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5호 관리소. 요덕 수용소.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중 하나입니다. 제 아내와 딸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고통은 눈물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도착하겠다고. 그리고 세상에 북한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그것만이 제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 협력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상하이에 왔습니다. 어떻게 아시오? 제 연락망에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이 조선족 커뮤니티를 뒤지고 있습니다. 배는 언제 출발하오? 오늘 밤 11시. 하지만 부두까지 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밤이 되면 부두로 이동하는 것. 오후 6시쯤 여관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공항과 조선족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골목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나왔소. 협력자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중국어였지만 억양이 이상했습니다.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부두로. 빨리.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오토바이 2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소. 협력자가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오? 경찰이오? 돈 2배 줄 테니 빨리. 택시가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오토바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부부장 동무, 차에서 내리시오. 북한말이었습니다. 확실한 평양 사투리. 귀순하시오. 그러면 가족은 살려주겠소. 거짓말이었습니다. 귀순해도 저는 죽고 가족도 죽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택시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총이었습니다. 엎드리시오. 협력자가 소리쳤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택시 기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내려. 당장 내려.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붐비는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승했습니다. 여러 번. 1시간 후, 우리는 부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배는 저기 보이는 화물선입니다. 낡은 화물선이었습니다. 홍콩행. 우리는 선장을 만났습니다. 중국인이었습니다. 돈은 협력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국 달러 5,000불. 선장이 세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물칸에 숨어야 합니다. 사흘 걸립니다. 사흘. 화물칸에서 사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밤 11시, 배가 출발했습니다. 화물칸은 어둡고 춥고 습했습니다. 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사흘 후,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홍콩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곳입니다. 협력자가 또 다른 연락책을 만났습니다. 태국 브로커였습니다. 태국까지 1만 불. 비쌌습니다. 하지만 협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홍콩 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합법적으로, 위조 여권으로.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4시간 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여기서는 북한 공작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뜨거운 열대의 공기.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방콕 시내를 달렸습니다. 30분 후 건물 하나 앞에 멈췄습니다. 저기가 한국 대사관입니다. 한국 대사관.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적으로 여겼던 나라의 국기.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대사관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어설픈 북한식 억양이 섞인.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경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몇 분 후 한국 외교관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저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대사관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수많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신분, 탈출 경위, 북한에서의 직책. 처음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여정의 측근? 하지만 저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속옷에 꿰매 넣었던 마이크로필름. 그 안에는 김여정의 비밀, 북한 권력 구조, 비밀 계좌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안전하게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평생을 적으로 여겼던 나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배웠던 곳. 하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고, 떠들고,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듣고 있는지, 누가 감시하는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북한이 비정상이었다는 것을.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3달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김여정의 비밀, 권력 구조, 군사 정보.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 그곳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직업 훈련.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내와 딸의 얼굴. 그들이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모습.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들을 지옥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가족을 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증언하십시오. 세상에 북한의 진실을 알리십시오. 그것이 선생님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북한 주민들을 돕는 길입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휴대폰을 쓰는 것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제가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인터넷에서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을 비판하는 글도, 정부를 비판하는 글도, 그리고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실을 밝힐 준비를. 김정은의 건강 악화,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시간, 김여정과 김주의 사이의 권력 투쟁, 곧 터질 피비린내 나는 숙청, 그리고 김여정의 치명적인 비밀, 스위스에 숨겨진 아들의 존재,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언론사들이 이미 저를 찾아왔습니다. 국내 방송사, 해외 언론사들, 노동당 최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의 충격적 증언,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함께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김여정의 비밀을 담은 문서들, 권력 구조도, 비밀 계좌 내역들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증인 요청이었습니다. 곧 제네바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앞에서 증언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실상을, 김정은 체제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가끔 길을 걷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걷고, 웃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것이. 북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최고 2층이라 해도 저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시받았고, 항상 두려웠고, 언제든 숙청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지위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밤마다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가족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를 버렸어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세상에 말할 것입니다.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이고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 체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김정은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그 권력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곧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을, 김여정의 치명적인 약점을, 그리고 북한 체제가 왜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저는 그 체제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북한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2,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때 그 체제의 일부였습니다. 그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체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진실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서라도 이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지만 그래도 이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